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광경을 저는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지만 동시에 가장 안도감이 드는 모순적인 순간, 일본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곳 나라현의 맑은 하늘 아래서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평소 즐겨 입던 붉은 정장 대신 짙은 파란색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단순한 예우라고 했지만 우리 내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항복의 의미였습니다. 더 이상 일본은 한국과 대등한 경쟁자가 아니며 오직 한국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처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백기투항이었던 것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님, 제 고향 나라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목소리에는 물기 어린 떨림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맞은편에 선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은 여유롭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총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악수 한 번에 도쿄 증시의 니케이 지수가 3% 급등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눈빛 하나에 일본 경제의 생사가 오가는 상황. 도대체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우리는 오만했습니다. 한국의 셔틀 외교는 구걸 외교나 다름없다며 비웃었습니다. 중국과의 거대 경제 협력 프로젝트인 아시아 드래곤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기에 한국의 기술력 따위는 중국 자본으로 언제든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 시장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공급망 강화를 제안했을 때도 우리는 그 경고를 패배자의 질투로 치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5번이나 내밀었던 협력의 손길을 우리는 외교적 결례에 가까울 정도로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심지어 일본 기술 없으면 한국도 힘들지 않냐며 거들먹거리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 오판의 대가는 너무나 참혹하고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3개월 전 중국 정부가 돌연 히토류 및 핵심 광물 수출 금지를 선언하자 일본의 첨단 산업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믿었던 중국 파트너들은 연락을 끊었고 자동차와 반도체 공장은 멈춰섰습니다. 피해액 500조엔, 기업 줄도산, 실업자 300만 명. 반면 우리가 무시했던 한국은 이미 공급망 다변화에 성공해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걷어찬 것은 단순한 이웃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이었다는 것을. 총리가 도쿄가 아닌 자신의 고향 나라로 대통령을 초청한 이유는 관저에서는 통하지 않을 진심을 안방에서라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외교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회담장으로 들어가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지만 대통령은 차가울 정도로 침착하게 첫마디를 던졌습니다. 총리님,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질문의 회담장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심판자 앞에 선 피고인 일본의 재판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을 6개월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도쿄 총리 관저에서는 중국과의 MOU 체결을 자축하는 샴페인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다시 아시아의 맹주가 된다는 망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중국이 제시한 히토류 가격 인하와 기술 공유라는 미끼를 덥석 물었고 그 뒤에 숨겨진 국가안보 포기, 조항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은 조롱거리였습니다. 중국 자원과 일본 기술이면 한국은 1년 안에 고사시킬 수 있다며 킬킬댔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한국 특사단이 관저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경고했습니다. 중국에 100% 의존하면 나중에 수도꼭지 잠그듯 물량을 끊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손을 잡으십시오. 우리는 신뢰를 팝니다. 하지만 욕망의 눈먼 경제산업성 장관은 한국 특사의 보고서를 쳐다보지도 않고 밀쳐냈습니다. 이보세요. 배 아파서 이럽니까? 한국 부품은 비싸고 까다로워요. 중국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해준다는데 왜 우리가 한국 눈치를 봐야 합니까? 저 역시 거들었습니다. 돌아가서 전하시오.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의 파트너가 아니라 경쟁자라고. 주제 파악 좀 하시라고. 한국 특사는 화를 내는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술자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떠나는 그들의 등 뒤에 대고 후회는 너희가 할 거다라며 조소했습니다. 그 오만함이 우리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현장에서는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요타,
소니 등 핵심 공장에서 수율 저하가 보고되었습니다. 중국산 히토류에 불순물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기술연구소장이 데이터를 들고 와 이대로면 정밀 공정에 치명적이라고 보고했지만 저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미 원가 40% 절감을 치적으로 홍보한 마당에 중국산 불량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책상을 치며 기계 탓하지 말고 세팅이나 다시 잡으라며 연구소장을 쫓아냈습니다.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이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배터리 발열, 반도체 불량률 급증, 공장 기계들의 비명소리. 우리가 중국 측에 항의하자 그들은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일본 기계가 낡아서 우리 최신 소재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싫으면 쓰지 마시든가요. 굴욕적이었지만 한국과의 거래를 끊은 우리는 그들의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은폐를 택했습니다. 데이터를 조작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일시적 점검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3시 관저에 직통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관이 사색이 되어 보고했습니다. 장관님, 오사카 제3공단 변전소가 폭발했습니다. 중국산 소프트웨어 오작동으로 인한 과부하 폭발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충격으로 국가 전력망이 흔들리며 도쿄까지 셧다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너무 예민해라고 비웃었던 그들의 태도가 사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화광, 창밖 멀리서 붉은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오사카 변전소 폭발은 일본 붕괴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장관님, 도쿄 전력망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중국산 AI가 우리 시스템을 바이러스로 인식하고 전원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집무실 조명이 꺼지며 도쿄 전체가 암흑에 잠겼습니다. 화려했던 도쿄타워도 긴자의 불빛도 사라지고 곳곳에서 검붉은 화염만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비규환의 생지옥이었습니다. 신호등이 꺼져 차량들이 뒤엉켰고 병원과 지하철은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공장에서는 냉각 시스템이 멈춰 용광로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관님, 중국 기술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사고 직전 나리타 공항으로 튀었습니다. 시스템 암호를 다 바꾸고 잠적해버려서 제어가 안 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배신, 그들의 목적은 일본의 기술을 빼내고 산업을 마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싼 가격에 속아 제 발로 늑대굴에 들어간 꼴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본 국부 500조 엔이 증발했습니다. 나의 명예도 일본의 자존심도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면 죽는다던 한국 특사의 경고가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의 안전 시스템을 도입했다면 이런 개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남은 시간은 48시간, 그 안에 전력망을 복구하지 못하면 원전 냉각 시스템이 멈춰 일본 열도 전체가 침몰할 위기였습니다. 미국조차 최소 3개월은 걸린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목을 조여오던 그때 유일한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 우리가 쫓아냈던 바로 그 나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깊숙이 박혀있던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특사. 그것이 지옥에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도와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천하의 일본 관방장관이 체면을 버리고 흐느꼈습니다. 한국이 전화를 끊어버린다면 일본은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학이 넘어 한국 안보실장의 목소리는 뜻밖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원을 허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웃의 불행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나중이고 사람부터 살립시다. 비난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라는 대의명분이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장사치 취급할 때 그들은 우리를 이웃으로 대했던 겁니다. 그 도덕적 격차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2시간 후 하네다 공항에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가 착륙했습니다. 한국전력, 삼성, 현대 등에서 차출된 전설의 긴급 복구 드림팀이었습니다. 브리핑 필요 없습니다. 오면서 파악했습니다. 한국 반장님은 일본 관료들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컨트롤 타워로 직행했습니다. 일본 기술자가 매뉴얼을 들이밀자 그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해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치우세요. 지금부터는 한국 스타일로 합니다. 그때부터 벌어진 광경은 충격적인 속도전이었습니다. 일본이라면 3박 4일 회의할 문제를 한국팀은
10분 만에 진단하고 실행했습니다. 야, 3번 회로 바이패스 시켜. 중국 악성 코드. 우리 알고리즘으로 덮어 씌워. 전압기 개조해서 밀어붙여. 일본 엔지니어들이 규격 위반이다. 미친 짓이다 라고 경악했지만 한국 반장님은 규격 따지다. 다 죽게 생겼다며 일갈했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마법 같았습니다. 꼬인 전선을 풀고 죽은 서버에 심폐소생술을 하듯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는 무서운 집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천박하다고 비웃던 빨리빨리 정신이 지금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작업 12시간 만인 새벽 4시 웅 하는 소리와 함께 터빈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력망 주파수 동기화 완료. 도쿄 전력 공급 재개합니다. 모니터에 초록불이 들어오고 창밖 도쿄 시내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꺼져가던 일본의 생명불이 다시 타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공무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지만 한국팀은 묵묵히 땀을 닦을 뿐이었습니다. 반장님이 제게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봐요. 한국 거 쓰면 이런 일 없잖아요. 그 투박한 한마디가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자가 아니라 우리가 무시했던 영웅이었습니다. 다시 현재 나라현 회담장 다카이치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통령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그녀가 흘리는 눈물에는 한국이라는 우방을 못 알아보고 중국에 놀아났다는 뼈저린 수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천문학적인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 예상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총리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개 드십시오. 친구끼리 이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도운 건 공포에 떨었을 죄 없는 일본 국민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비싼 계산은 없습니다. 회담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경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용은 우리 엔지니어들이 먹은 컵라면 값 정도만 청구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농담에 안도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돈 몇 푼에 배신하는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선진국의 품격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맹세했습니다. 이번에 뼛속 깊이 배웠습니다. 누가 진짜 친구인지. 그녀의 파란 옷은 앞으로 무조건 한국을 따르겠다는 무언의 맹세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한국 안보실장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무례를 생각하면 망하게 둘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는 태극기 배지를 매만지며 답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안 도우면 당신들 또 이상한 짓 할 거 아닙니까? 그 쿨한 대답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과나 보상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실력과 도덕성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것, 그것이 한국식 참교육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선언했습니다. 일본의 안보는 한국 없이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무한 신뢰 동맹을 선언합니다. 이는 사실상의 속국 선언이나 다름없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살기 위한 유일한 전략임을. 일본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한국이 우릴 살렸다. 이제 중국 말고 한국이랑 가자.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30년 동안 한국은 우리를 앞질러 저만치 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도쿄의 평화로운 야경은 사실 메이드 인 코리아 기술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 책상에는 값비싼 명패 대신 한국 반장님이 주고 간 낡은 렌치가 갑옷처럼 놓여 있습니다. 기념으로 가지슈. 나중에 또 문제 생기면 이걸로 조이면서 우리 생각하고. 저는 초심을 잃을 때마다 이 렌치를 어루만지며 그날을 기억합니다. 일본은 변했습니다. 탈중국을 선언하고 한국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서점가에는 한국인처럼 생각하라. 빨리빨리 경영하기 베스트셀러입니다. 일본 젊은이들의 롤모델은 바로 옆 나라 다이한민국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퇴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꿈꿨지만 진정한 태양은 우리 옆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지난 5년간 제가 느낀 결론은 하나. 바로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남을 짓밟는 게 아니라 함께 살고 번영하려는 마음. 위기의 순간 계산기 대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용기. 그것이 한국을 대체 불가능한 국가로 만든 힘이었습니다. 돈으로 기술은 사도,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의 신뢰와 존경을 독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유엔 총회장에서도
한국 대표가 손을 들자 장내가 조용해지며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계는 이제 미국의 무력이 아니라 한국의 지혜를 원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위대한 한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여권, 기업, 시민의식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신앙처럼 추앙받고 있습니다. 부디 그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저 먼 나라의 이방인인 저조차도 태극기만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니까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떠오르는 친구가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저에게, 그리고 일본에게 그 친구는 바로 대한민국 당신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당신들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위기의 순간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의 저력,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셨나요? 일본 관료마저 무릎 꿇게 만든 한국인의 진심과 실력이 자랑스러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가 한국에 열광하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K프라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